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천재 보니까 거기 174페이지요. 금융. 이 금융이 매년 보니 한 6개에서 많이 나올 때는 9개까지 시험 나오거든요. 9개. 그래서 그중에 이제 우리 기본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금융은 특히 공부하실 때 우리 말로 된 걸 보지 말고 영어 약자에 있죠. 영어 약자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학자마다 쓰고 영어가 약간 틀리거든요. 자, 일단 174페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는 보니까 331페이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금융이란 것은 돈을 끌어온다 이 말 뜻이에요. 금융.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금 조달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 말은 돈을 끌어온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 보시면서 만약 이게 부동산 금융 쓴다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금을 끌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 부동산은 크게 두 개 있죠. 민법상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있다 오죠. 자, 정착물 중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금융도 있고 그다음 주택 금융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하시라고요. 결국은 이제 앞에 말을 따라가면 되겠죠. 자금을 조달하되 뭐 할 목적이냐? 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얘는 자금 조달하되 뭐 있으면 주택을 어떻게 할 목적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사거나 또는 집을 짓기에 돈을 끌어온 게 이게 주택 금융이고 또는 토지 금융은 뭐 있습니까? 토지를 사거나 할 때 어떻게 해서 결국은 하는 게 이게 토지 금융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돈을 빌려가는 목적은 거의 다 뭐 있습니까? 집 살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주택 금융 다시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소비 금융도 있고 그 반대 이런 개발 금융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개념 자체를 묻거든. 얘는 뭐 할 목적이죠? 집을 살 목적이지. 이건 집 질 목적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하면 이건 소비 금융. 집을 개발 즉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다. 이건 개발 금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여기 딱 한 번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나왔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즉 무슨 말인가면 이런 겁니다. 자, 다시 176페이지 가보세요. 그 176페이지 가보니까 앞에 있는 1-1, 1-2는 가끔 지문서 나오긴 뜨긴 떠요. 떠지만 얘가 정답관서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번은 부동산 금융 나 있다죠. 이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결국은 거기 있는 자금 조달 나 있죠. 결국은 부동산을 갖다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한다. 곧 이건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1-2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저기 있는 3번 가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려고 이 말은 집 살 목적이죠. 이 무슨 금융? 소비 금융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정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볼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자, 잠시 177페이지 5-1번 5-2번이 있어요. 5-1번 5-2번. 자, 5-1번 5-2번 있는데 자, 우리 금융 중에 공식적 금융과 그다음 비공식적 금융이 있어요. 비공식. 자, 이건 이제 구분 기준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 이 볼 때 앞에 뭐 전세금을 어떻게 한다. 뭐 집을 살 때 저기 뭐 있어. 우리 분양 받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건 의미가 없어. 무조건 요 말뜻이 포인트는 뭔지 압니까? 이 말입니다. 돈을 빌려가는데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던 기관들이 돈을 빌려줄래?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기관이 빌려줄래? 그 차이라고. 그래서 문제 풀면요. 요거 마시면 돼. 금융기관. 이건 국가에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기관들이 돈을 빌려준다. 이 말 나오고 이건 이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 말 없죠. 없으면 이거 뭐 있습니까? 비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요거요. 앞에 내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말 나왔을 때 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은행에 돈을 빌려온다 했으면 이건 공식. 그러면 없으면 비공식이라고. 이런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거에 목숨 걸지만 항상 요 말 뜨냐 안 뜨냐 그건 보시면 돼. 그래서 5-1, 5-2 보면 알겠지만
예, 거기 있나 뭐 있으면 5-1번 보니까 예. 은행 안 나있죠? 금융이 없죠? 없으면 뭐요? 비공식이고 5-2번도 뭐 있습니까? 은행이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뭐요? 비공식으로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그리고 자 밑에 있는 6-11, 6-12, 그 다음 6-13 요 세 개 있는데 자 여러분 앞으로 이어보세요. 국민주택기금. 자 보니까 뭐 있는가? 국민주택기금도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예, 도시주택 기금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요 말은 뭐야? 주택을 갖다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항상 이 말 딱 뜨면 무조건 틀린 말은 딱 한 개 나와야 돼. 우리 아마 거기 있는 6-13 보니까 밑에 있는 거기 이게 28대 시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도시기금 법령상에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은요 여기 5개 있어요. 이런 데 활용할 목적인데 딱 5개입니다. 근데 내용을 넣으면 자 여보세요. 우리 아무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택이란 건 아파트 주택 맞습니까? 아파트 맞지? 12번 다세대는 다가구는 다중은 단독은요. 이 모두에 다 빌려줄 수 있어요. 이 모두에 주택이란 뭐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걸 갖다 빌려주는 목적은 예 돈이 즉 부자한테 빌려줄 목적입니까? 이 없는 분에 빌려줄 목적입니까? 이 의미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거 있다 그죠? 없는 분 빌려주다 보니까 무조건 딱 나오던 예, 국민주택 항상 이거 보셔. 규모 이하란 말 나야 돼. 매번 장난치면요. 요걸 딱 장난쳐. 요거 이상의 시험 나오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틀린 말은. 다른 문구는 장난칠 문구 없어 이게 항상.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와 같이 국민주택기금 또 도시주택기금이 있죠. 나오거든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걸자 찾아가 요걸자. 다른 문구를 장난칠 문구가 시사 안 되고 칠 문구 보면 없단 말이기서. 그리고 거기 있는 6-13 밑에 1번, 2번, 예, 1번이면 3번, 4번, 5번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뭔가 장난칠 다른 문구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집을 이런 거죠. 준주택이나 주택에서 빌려주는데 뭐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집을 지을 때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거든.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예, 규모 이하야.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거긴 6-11, 6-12, 6-13 전부 다 답이다 항상. 알겠죠? 딱 뜨거는 그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자 다시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거 요거 할 겁니다. 자 다시 보시 이제 요것만 하시면 돼 이제. 예, 우리 금융이란 건 요건 꽤 중요합니다. 지분금융과 그 반대 부채금융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항상 얘는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얘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또 자주 나왔던 그런 문제니까. 자 일단 지분금융과 부채에 대한 차이는 뭐냐. 우리 주식을 사면요 때에 따라 손실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지. 그죠? 내가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에 따라 분배 받는 거. 자 받을 때 이익을 보고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지분금융이고 우리 부채란 건 내가 은행 돈 빌려가죠. 그럼 반드시 뭐 있습니까? 약속은 날짜 원금과 이자를 꼭 갚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는 이 채무에 대한 성격이 있는 결과 반드시 갚아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때 우리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첫 번째 신디케이트. 아까 설명했지만 이 금융은 절대 우리 말로 된 걸 보지 말고 영어 약자로 보셔야 됩니다. 조인터벤츠. 또 뭐가 있는 거면 예, 우리츠 같은 거. 우리츠. 또 펀드. 이런 게 전부 다 지분이고
그 반대급부를 우리 저당 대출이 있죠. 은행에 돈을 빌려가서 갚는 건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또 우리 사채도 꼭 갚아야 되죠. 그다음에 신탁증서 그거 이외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저기 보니까 일단 이런 게 대부분의 결국은 부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암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있죠. 딱 보니 구분된다 그죠? 요거 몽땅 다 영어네. 그지? 영어나면 이건 지분이고 우리말로 하면 부채요. 그래 보시라고. 물론 우리 말 중에 유무상 정자가 있습니다. 요 말로 하면 이건 지분이고 또 이 B 있죠. 요 B가 붙은 건 몽땅 다 부채로 보시면 돼요. B란 건 결국은 되돌려 받는다 이 말이거든. 의미 자체가 빌려준 거 항상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냐? 세 개 있어요. MBS가 있고 CMBS가 있고 그다음에 ABS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런 건데 굳이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대충 어떤 푸는 요령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공부하실 때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뭐 있습니까? 그냥 뭐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 건데 문제 볼게요. 자 어디 보는 거면 4-176페이지 4-111213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인데 이게 심심찮게 툭툭 그냥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4-1 보니까 syndicated 이건 영어지 지분이다 오죠. 4-2번 가볼까요? 조인트 벤처 올리지도 마찬가지 뭐 있습니까? 이것도 지분 될 것이고 4-3번 가볼까요? 자 부채 금융 속에 포함되는 거 1번 조인트 벤처 지분 니은번은 거기 보니 A, B 우리말로 보지 말고 영어 A, B 들어가 있죠? B 들어가 있으면 곧 이건 부채 그 다음 디귿번 사채 이건 부채지 니을번 공모 의한 정자 있죠? 이것도 지분이고 미음번에 뭐 신디케이트 영어지 이것도 지분 되겠죠? 그렇게 문제 푼다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그 정도 있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기본서 가볼게 이제 자 여기까지 했던 거 좀 정리할게요. 331페이지 부동산 금융 D장 갑니다. 332페이지 컨 2번 부동산 금융의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뭐 부동산 금융이란 나면 무조건 딱 두 개 나이지 부동산 글자 나오고 금융 같은 말에 뭐죠? 자금 조달 이 말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 보시고 그 동그라미 2번은 그 비싼 그런 개념이거든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나오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화폐 시정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 말이 고되기 다른 말로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런 개념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갈로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니은번에 A, B 나 있죠. 그래서 이 말로 뭐 이런 게 무슨 금융 속에 포함될 거 묻거든. 첫 번째 A는 토지금융 무조건 토지가 나와야 되지.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금융 같은 말이 자금 조달이고 B 주택금융 무조건 나와야 됩니까? 주택 나와야 돼. 금융 같은 말이 뭐냐? 자금 조달. 자, 그래 보시고 우측 가보겠습니다. 우측 보니까 333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지분금융과 부채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 종류에서 A번 지분금융 두 번째 있죠. 그 예를 쭉 보시면 굳이 암기하지 말고 영어로 보시면 돼. 첫 번째 신디케이터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쭉 가서 끝에 뭐 있습니까? 펀드 그 다음에 공모에선 정자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B 부채 금융 D에 가볼까요? D장 가보니까 자 맨 위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둘째 줄 이름 저당 금융 이 금융 쓰면 안 돼. 저당 대출 써야지. 왜냐면 여보세요. 이 금융이라는 건 이 두 개 둘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이 저당 금융은 때에 따라 저당 금융이 지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 돼. 결국은 이런 말 딱 써야 된다고. 저당 대출 표현 달라야 돼요. 저당 대출이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신탁 정서. 신탁 금융 자체 이건 다른 거예요. 별개라고. 신탁 정서.
그다음에 사채, 그다음에 MBS 등이 있더라. 자, 334페이지 보니까 주택 금융 설명 엄청 많지만 그냥 쭉 넘어가시라.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이제 337페이지 갑니다. 예. 첫 번째 금융 용어 정리. 우리 최근 보니까 설명이 꽤 많이 돼 있는데 제가 이걸 갖고 여기까지 할 겁니다. 저기 있는 341페이지가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중간에 339페이지, 340페이지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이런 건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LTV란 말과 DTI란 말과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이게 28회 작년 그 앞년도가 아닌 매년 여기서 매년 딱 한 번씩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런 조건을 딱 주어주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들 즉 돈을 얼마까지 빌려갈 수 있니 이걸 측정했다고. 근데 이 작년부터 이 바뀌었죠. 대출 조건이 그죠? 밖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신 DTI 같은 거. 그죠? DTI, 그 다음에 DSR 같은 게 있어. 이런 걸 대출 조건 바꿨대요, 지금 현재. 바뀌다 보니까 이걸 시험을 내긴 좀 약간 좀 그래. 왜? 현저히 적용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응? 그거 전부 다 지금은 전부 다 이거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 내는 건 거의 못 내게 돼 있어.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 변수가.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 같으면 이거 공부 안 하겠어. 안 하겠다고. 왜냐면 지금 이거 안 쓴다니까. 우리 과거에는 예가 있죠. 14회부터 28회까지 매년 여기 딱 한 번씩 냈는데 계산 문제 무조건. 근데 지금은 조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보니 있으면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걸 안 내니까 우리 잘 안 내는 우리 이거 있죠. 효율적 시장 가볼까요? 자, 어디 보는가 하면은 예. 139페이지. 거기 139페이지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자, 두 장 더 넘어가서 142페이지 있죠. 이 문제는 우리 과거에 자, 이런 문제는 13회 전까지는 그 2년 꼴로 한 번씩 나왔다고. 단골 문제로서. 근데 여기 13대 시험을 잘못 내다 보니 이게 답이 없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개론과목은 좀 특이한 게 뭔가 하면요. 문제를 잘못 내 답이 없게 만들지.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와.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이게 시험이 사실 이런 게 우리 보통 지문 10개 속에 들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그만큼 중요한 건 사실 아니라고. 근데 요걸 빼니까 마땅히 사실 낼 게 없거든. 그래서 작년에 여기 다시 나온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제 일단 그런 특이한 케이스 있는데 자기가 제가 봐서 오히려 이게 잘 됐다 말은 못 하겠어. 확정가 있는 문제 빠졌으니까 오히려 다른 걸 좀 공부하는 그런 부담감 자체 갖고 있다고. 자, 일단 하여튼 저는 이거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시 이걸 봤으면 우리 저기 있는 천재 갑니다. 책에서 우리 설명이 이 부동산 용어 설명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 보지 말고 178페이지 있는 위에 있는 부동산 금융 위험과 특징이 있죠. 그 박스 1번이 무조건 한 문제예요. 또 밑에 있는 큰 2번 고정금리 재단 상환 방식이 있죠. 여기 한 문제라고. 여기서 무조건 2개 꼭 나와야 되시니 필수적으로.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금융 용어인데 제일 먼저 대출 금리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보통 은행 돈을 빌려갈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죠. 일반적으로 고정금리와 무슨 금리 있습니까? 변동이 있다. 그죠? 그 제일 먼저 고정금리에 대한 개념과 변동금리 개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고정금리는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 동안 계속 똑같은 금리 가는 거지. 그죠? 항상 이 개념을 딱 묶거든. 이 말 보시면 돼요. 대출 기간 내내 항상 뭐요? 동일한 금리로 간다 이거지. 표현 자체. 그죠? 그래 보시고 이 변동 금리는 중간중간 금리 변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시험 내면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이래 나옵니다. 나왔을 때 대출자가 차입자 사전에 약정에 따라서 자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갖다 뭐 있습니까? 조정한다 이런 말 나오죠. 나머지 어디건 변동금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때 자 두 번째 갑니다.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럼 금리 측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건데 자 좀 조심할 거 이거 하셔야 돼요.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무조건 실질 금리가 아니라 명목상 금리 그걸로 하시라고. 그 명목상 금리는 뭐 있습니까? 실질 이자에다가 위험도 붙을 것이고 여기다 뭐 있습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이 포함된다는 거 이렇게. 반대 거꾸로 이 변동금리는요. 변동금리는 명목상 금리가 있죠.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둘 다 합치주는 거예요. 가산금리를. 그래서 문제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공식을 굳이 암기하지 말고 이런 말 튀어나오네 이건 고정금리 거 이래 하시라고. 공식 암기하지 말고 요 말 튀어나오죠. 이건 변동금리 거 이렇게 하시면 돼. 그 정도지 굳이 정확한 공식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요거 하셔야 돼. 인플레이션 잘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갖다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고정금리는 사전에 반영됩니까? 인플레 발생 후에 반영됩니까? 사전에 반영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출 실행 시 미리 반영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건 사전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를 묻는 이거 묻습니다. 만약에 고정금리 보세요. 금리 인플레가 발생되어지면 실질 금리가 변합니까? 명목상 금리 변합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요거 이런 걸 더한 값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에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A번. 인플레 발생되면 절대 실질 이자 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명목 이자에 영향 준다. 오늘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기준금리는요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 CD금리라든지 코픽스라든지 또 우리 콜금리 있지. 콜금리 이런 건 전부 다 기준금리에 영향 주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가산금리는 뭐 있습니까? 개인의 신용상태가 반영되어진 게 어디 가산금리라고. 그래서 굳이 코픽스가 뭐니 또 콜금리가 뭐니 우리 은행 간에 이제 돈을 빌릴 때 보던 콜금리거든요. 단기 금리인데 이와 같이 이런 양도성 금리가 뭐니 이거 알 필요 없어. 하여튼 이런 건 몽땅 다 기준금리에 대한 대표 예로서 이와 같은 게 변화해서 결국 누가 바뀝니까? 변동금리가 변한다 이거 마시라고. 그냥 그 정도에 끝내시지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고. 자 여기까지 했던 거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요.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보니까 1-1번부터 2-5번까지 답을 찾으면 돼. 거기에 딱 여기 있는 요 두 개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잠시 보세요. 딱 나왔을 때 요것만 딱 공부하시고 있죠.
1-1번, 2-5번가 내가 다 기억하지. 그건 그런 거 더 이상 볼 게 없다고. 딱 그거 이상만 나온다고. 거기 상대 추가하면 이거 나옵니다. 여보세요. 더 추가하면 여기 나올 거라고. 고정금리에서는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여기에 반영된다.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한 개 더 추가한다면. 다른 건 더 시험에 보면 나올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자, 1-1번 가볼게요. 계약 당시 약정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간다면 계속 똑같이 간다는 거지.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지. 1-2번 가보겠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방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대출 금리가 조정된다. 이거 벌써 뭐 있으면 금리 변한다는 거지. 변동이다. 그죠? 2-1번요. 뭐 읽어보시고 2-21 갑니다. 21번이 뭐 있습니까? 기준금리 가산나 있죠. 이 무조건 변동이지. 2-2번 가볼까? CD는 곧 이건 기준금리지. 이런 변동에 대한 설명이지. 2-3 갑니다. 자, CD 금리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얘가 기준금리란 변동금리도 뭡니까? 올라간다. 그죠? 자, 2-24 갑니다. 콜 금리가 인상되면 결국은 대출 금리 뭡니까? 인상되는 거지. 그럼 콜 금리는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은행 간에 24시간 이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단기성 차입이야. 거기에 대한 금리니까 얘가 결국 콜 금리 올라가면 결국 기준금리 뭡니까? 올라가지. 여기 있는 얘도 금리가 올라가겠다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런 이제 담마하시면 돼요. 자, 2-25요.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거 예상된다면 금융기관들은 대출 금리 뭐합니까? 올리겠지. 네, 요거 보세요. 앞으로 금리가 인플레가 예상되어진다면 뭐죠? 네, 금리 올립니다. 일단 이제 그런 개념 아시면 돼. 뭐 딱히 이게 문제 어렵다 그런 건 개념 없을 것 같아. 다만 알 것이 아닙니까? 요 개념 두 개 좀 정리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볼 게 뭐 항상 이런 말 나면 이건 변동 거 이렇게 하시라고. 그다음 한 개 더 한다 뭐 있습니까? 고정금리는 딱 두 개 앞으로 두 개 더 추가하시기엔 고정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미리 반영된다. 변동은 사후에 반영되면 제가 좀 따겠지만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은 명목상 금리가 변화가 있는 거지. 절대 실질 이자가 변화 있는 건 아니더라. 이런 것까지만. 자, 다시.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 이런 건요. 우리 무조건 암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되면. 자, 두 번째로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채무 불이행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기 상환 위험료 두 개. 자, 두 개인데요. 우리 한번 물어보죠. 우리 전에 했던 거.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부채 감당률은 그 값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좀 생각 좀 하시고 그냥 그대로 번역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지 값이 높아야 되지. 근데 얘는 돈을 갚지 못할 확률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하라고. 얘는 낮은 게 좋은 거지. 그죠? 자, 중요한 이겁니다. 이런 위험을 가하면 누가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이 금융은 벌써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갖다 빌려가는 사람이 있죠. 항상 비교할 때 대출자와 차입자의 관계라고. 무조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이익을 본다 이 말, 한 명은 무조건 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그냥 그대로 번역하죠.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차입자의 근본적 어떤 개인적 사정입니까? 은행 문제입니까? 은행 문제요? 차입자 문제요? 차입자지. 그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냥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요건 차입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라고. 자, 다시. 요 조기 상환 위험 같은 말이 뭐냐? 만기 전 변제 위험. 이 말 뜻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우리 조기 상환은 그냥 결국은 열어보자고.
제가 5년 전에 돈을 빌려갔어요. 예? 빌려갔는데 예, 이 얼마 빌려갔냐? 10억 정도 빌려갔습니다. 대출 기간은 30년 만기인데 매년마다 원금이자 갚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 5년 경과된 현재 보니까 그 앞에까지 매기만 돈을 갚았겠죠. 갚고 10년 경과, 저기 5년 경과 현 시점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 남아있는가 보니까 이게 한 뭐 8억 5천 남아있더라. 예를 들어서. 응? 근데 이 돈을 내가 갚을 능력이 생겼네. 지금. 그러면 몽땅 다 이 돈을 갚겠다죠. 대출자한테. 여기에 뭐요? 만기 몇 년인데? 30년 전에 갚은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조기 상환위험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위험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은행들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은행들 자기가 어떤 나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빌려주면 매년마다 원금이자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은행도. 그죠? 근데 5년 경과된 현 시점 보니까 남아있는 원금이 싹 돌아가니까 요 남아있는 기간도 은행들은 자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이런 게 뭐야?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 위험, 즉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보니까 은행들은 조기 상환하면 그만큼 손해 본 것만큼 나한테 뭡니까? 페널티, 위약금 부과시키지. 수수료. 곧 그게 뭐냐? 자기 손실 본 거에 대한 보상받을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상환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봅니까? 은행입니까? 납니까? 은행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대출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돈을 빌려간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선 중간 내가 은행 돈을 갚고 새로운 걸 갈아탈래 말래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금리 등의 변화가 있으니까. 결국은 차입자는 항상 뭐 있으면 유리한 쪽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때 중간에 갈아탈까 이제 고민할 때 어떨 때 고민할까 한번 봐보자고. 하는데 5년 전에 실제 내가 은행 돈을 빌렸던 게 있죠. 이때 썼던 금리가 뭐냐고 이게 계약 금리, 약정 금리 또는 저당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런 걸 다른 말 시장 금리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더 크고 적을 때 이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될 것인가. 이게 시험 나오거든요. 항상. 그러면 일단 조건이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 보니까 첫 번째 최초 내가 은행 돈 빌려갔던 금리가 여기에 7%인데 현재 시장에서 이 형성되는 금리는 5% 형성되고 있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최초 대출 금리는 3%인데 현재 시장 금리 올라간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차입자면 기억, 니은 언제일 때 갈아타겠습니까? 기억이지. 그죠? 나 실제 7% 내고 있는데 현재 시장 금리 5%면 요거 갚고 새로 재산 설정하겠다고. 그죠? 그래서 항상 계약 또는 약정 또는 저당 금리가 시장보다 높을 때 조기 상환 유인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면 갈아타겠습니까? 그건 안 하겠지. 나 현재 3% 내고 있어. 은행 금리 5%거든. 그걸 그냥 가겠다죠.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원래 나한테는 지금 시장상을 봤을 때 5% 받아야 될 걸 3% 받고 있는 거지. 그럼 은행들 그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출 기관들, 은행들은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 말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항상 시험 낼 때 좀 잘 볼 게 뭔가 하면은 둘 다를 암기하지 말고 한 개를 딱 잡아라고. 잡았을 때 무조건 뭘 잡는 거면 이 시장 금리 있지. 요걸 잡으시라고. 그래서 원칙은 시장 금리는 낮을 때요. 낮은 무조건 내가 갈아탄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응?
그래서 시장 금리가 점점점 낮아지면 조기 상환된다 생각하시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반대되면 은행들은 피 본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암기하면요 헷갈려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한 개를 딱 잡으라고 기준을 갖다가. 주로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묻는 게 뭐냐? 얘를 훨씬 더 시험 많이 나와 이게 내용상에서.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좀 정리하시라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네 번째. 자 네 번째 가보니까 이겁니다.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은 과연 누가 손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 이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요걸 먼저 아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볼 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제 한번 해보자고. 금 한 돈이 1년 전에 보니까 10만 원 하던 게 현재 금 한 돈에 보니까 20만 원 정도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여기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지금은 내가 10만 원 가지고 그 10만 원 가지고 금 한 돈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지. 그죠? 이와 같이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 또는 화폐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 빌렸을 때 자 대출했습니다. 했는데 10만 원 대출하니까 받으니까 지금 내가 은행 돈을 갚을 때 원금 이자 포함된 값이 이렇게 14만 원 정도 갚는데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칙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들은 나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 이거만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은행들은. 또 차입자는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나는 원래 은행한테 이만큼 돈을 갚아줘야 될 걸 현재 14만 원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손해는 누가 손해봅니까? 그죠? 대출자가 손해보고 이익은 누가 버는 거요? 차입자가 이익 보겠다. 그죠? 자, 이걸 좀 달리 보면 임대인이 손해볼 것이고 임차인이 뭐 있습니까? 이익을 보죠. 그러니까 항상 이래 보시면 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있는 분이 항상 피본다. 그래서 우리 가끔 어떤 책들 보니까 이 말씀 나왔다고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쓰기도 한다고 문제에서. 그 말이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 낼 때는 이렇게 내지 않고 있죠. 이걸 약간 우회적으로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낸답니다. 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실제가 항상 시험은요 더 높다면 이라고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어. 문제에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라고. 얘를 항상 틀어서 내지 않는다고. 그럼 결국은 요 뒷말 장난치겠지. 그죠? 자, 요거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바로 갑니다.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건 금리가 고정금리일 걸 가정해서 사실은 고정금리. 그러니까 얘도 고정이에요. 자, 이건 큰 의미 갖지 말하는 거예요. 전제가 고정금리를 가정합니다. 기본 취지가. 그러면 봐볼게 이제 대출 실행 시점 현재입니다. 자, 현재 요 실행 시점입니다. 돈을 빌려갈 건데 3년 후에 보니까 예상컨대 예상 인플레이가 3% 정도 발생할 거래. 그 다음에 현재 실질 이자가 보니까 요게 3% 든다 치자고. 그러면 고정금리를 뭐라 했습니까? 요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미리 반영되는 거지. 요 공식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 금리가 이게 6% 되겠네. 그죠? 그런 결과 주구장창 쭉 갈 거예요. 이렇게 6%로. 그죠? 근데 갑자기 실제로 3년 되다 보니까 실제 인플레이션 보니까 3%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5%가 되어졌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원칙은 이걸 고려한다면 나한테 뭐 있으면 8% 금리를 매겨야 될 걸 몇 프로만큼 하고 있습니까? 6% 하고 있는 거지. 그 은행들이 이것만큼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개념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요거 이 말 보셔야 되겠네. 자, 여러 시험 나올 거예요.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어진다면 또는 인플레이가 발생한다면 요 말 딱 나온다고. 이럴 때는 자, 잘 보세요. 이제 요 말 같은 거예요. 이럴 때 자, 대출자는 그다음에 차입자가 있거든요.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겠습니까? 변동 선호하겠습니까? 응? 고정이지. 아니 고정금리일 때 인플레이 발생 어느 놈이 이익 보는데? 누가 이익 봐? 얘가 이익 보는 거지. 그죠? 저 고정금리를 선호할 것이고 대출자는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 낼 수 있거든요. 선호되어진다. 자, 실제 볼게 이제. 봐보세요. 그러면 자, 이거 무슨 다섯 번째. 따라서 자, 보세요.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금리는 뭐가 될 것이고, 요거 무슨 문제에서 또 우리 초기 대출 금리가 낮은 게 고정과 변동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요걸 시험 낼 거 두 번째.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그 이유까지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던 문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이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고정금리 현재, 그죠? 고정금리일 때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뭐 이 예상이 3% 발생했습니다. 변동금리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변동이란 것은 최초에 뭐 있으면 3% 그냥 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인플레 발생된 후에 금리 반영되겠지.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말 가끔 씁니다. 고정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사전에 반영되지만 변동은 뭐 있습니까? 사후에 반영되는 거예요. 논리상에서. 그러면 최초 금리는 훨씬 더 낮은 게 얘지. 변동이죠. 자, 그다음에 또 이 말 묻습니다. 항상 대출자가 선호되는 금리는 뭐가 될까 묻는데, 자, 우리 아까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다시 가볼게. 아니 실제 인플레이션이 5% 발생됐을 때 고정금리 분명히 은행들에서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변동이란 건 뭐 있습니까? 그냥 가다가 5% 발생했네. 그 즉시 금리 뭐합니까? 올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뭐 이 결국은 여기 있는 이 대출의 선언 금리는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요. 아까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만큼 누가 피봅니까? 누가 피봐? 피해 본 것만큼 금리가 그대로 올리지, 반영시키지. 이 속에. 그러니까 반영되어지만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차입자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 인플레 발생되었을 때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변동이 훨씬 선호된다고. 그래서 요 딱 5개입니다. 테마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이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100%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여기서 이게 딱히 어렵다 말 못하는 사실은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 건데요. 이게 우리 3-1번부터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기 보니까 3-1번부터 5-2번까지예요.
이 문제 되게 많은 문제 원래. 심지어 우리 저기 4-3번은 뭐 4번 연속 나왔네. 그죠? 이런 건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3-1번 가볼게 이제. 3-1, 3-2번 똑같은 거 일단 읽어 보시고요. 3-1, 3-2 같은 거니까. 코말 요거 묻는 거지. 그죠? 요 표현. 그러니까 나오거든 무조건. 항상 뭐 예상과 실질 딱 나오지. 난 무조건 뭐 있습니까? 요거 누가 더 크냐 신경 쓰지 말라고. 이 답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있는 놈이 피 보고 없는 분이 훨씬 더 이익 본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자 4-1번 가볼게요. 4-11, 4-12, 4-13 요거 있죠. 4-12까지 그거 아니고 4-24까지 4-1부터 요건 특히 좀 조심하라고. 그 말 뜻이 뭐냐? 여보 사실이 좀 요겁니다. 밑에 5번 있지. 5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딱 그거예요. 나왔을 때. 그러니까 4-1 가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통상적 초기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뭐 있습니까? 높다는 거지. 그죠? D장 4-1 갑니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것이 고정금리보다 낮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금리 위험을 누가 떠안는다? 차입자 부담. 그 말 뜻이죠. 자 4-2 갑니다. 장래 인플레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뭐 있습니까? 변동 선호하지. 그다음 4-2 가볼까? 자 정형 대출자를 인플레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말은 위험이 결국은 저기 차입자에 떠안는 거지. 무슨 금리 변동. 자 4-2 갑니다. 대출기간 이자 변동에 따른 손실을 갖다가 회피하기 뭘 선호한다? 변동이지. 그 다음에 4-2 갑니다.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변동이 심할 때는 금융기관들은 뭘 선호합니까? 변동이지. 그다음 거꾸로 차익자는 뭘 선호하겠습니까? 고정되겠도죠. 오래 보시라고. 자, 그다음에 4-3번에 가볍게 가보죠. 변동금리는 이 이자를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자 보세요. 이거 볼래요? 우리 이자 변동을 1년마다 한 번씩 변동이 있대. 자, 이 말이거든요. 만약에 다시 할게. 1, 2, 3, 4, 5, 6. 자, 금리 변동을 두는데 A는 3개월마다 변동 둘 것이고 B는 6개월마다 볼게요. 6개월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질 이자가 일단 이게 2%를 가정하고 매달마다 인플레이가 1%씩 발생한다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실질 금리 2%죠? 2% 시작합니다. 하는데 A는 3개월마다 변동이 있대. 그럼 3개월째 되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나 다 반영되겠지. 총 몇 프로? 5%라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지나면 뭐 있습니까? 이게 총 8% 되겠지. 근데 B는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있대. 그럼 얘는 2% 쭉 가다가 언제 가서 되어서 이게 8%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들은 훨씬 더 유리한 게 A, B, A지. 그죠? 그 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주가 짧을수록 그만큼 뭐 있습니까?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 증가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말 뜻이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4-4 갑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이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가 이 상승된 예상되면 여기 잘 볼게 우리 항상 차입자와 대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자 나왔죠? 차입자 나왔으면 무슨 금리? 고정이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대출자 뭐 써야 됩니까? 변동 구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5-11 5-1인데 5-12 자, 그다음에 5-2 요거 세 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문제는요. 요거 여기에 대한 문제요. 3번에 대한 문제. 무조건 하여튼 약정 시장 나있지. 무조건 시장 금리가 낮을 때가 내가 이 갈아타는 거예요. 그것만 포인트 잡으라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 올라가면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피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설명되어진 거 보니까 나와 있는 게 5-1은 1은 시장 이자가 약정 끝에 조기 상한 유인되죠. 그 무조건 시장이 약정보다 낮을 것. 됐죠? 5-1 갑니다. 고정금리 대출 실행 한 대출기관들은 금리가 뭐 있습니까? 예, 이 차입제 조기 상한으로 위험이 인한 위험이 있다. 커진 내면은 중간에 갚는 거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볼래요? 아니, 은행들은 보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돈을 안 갚는 즉시 나는 계속 이익 보는 거지. 원래 정상적인 뭐 있으면 은행들은 5% 받을 게 나한테 지금 7% 받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걸 갖다 빨리 갚은 것만큼 나는 손해 본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와 같이 뭐예요? 시장 금리가 하락시는 그만큼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5-2번요. 시장이 높을수록 은행들은 피보는 거지. 수익성은 악화된다. 됐죠? 그래 보시고 나머지 우측에 있는 저 뭐 있으면 6-1부터 이거는 개인적으로 쭉 해보시라고.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니까. 일반 상식이니까. 자, 그래 보시고 이제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다시 앞장 갑니다. 앞장 보니까 178표 밑에 2번 고정금리 재단 상환 방식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요거 다시 할게요.